나는 행복했다. 결혼 5년 차, 32살의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 준혁은 IT 회사 임원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주말마다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을 해주고 기념일을 절대 잊지 않는 남자.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어머니도 만족스러워하셨다. 나도 감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힘든 시기를 남편 준혁이 있어 잘 버틸 수 있었다. 여보, 우리 설악산 등산 갈까? 한 2, 3일 정도.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산 공기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배려처럼 들렸다. 사실 남편 준혁은 평소 등산을 싫어했다. 땀 흘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신혼여행도 리조트에서만 보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설악산 등산을?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바라보시기만 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슬펐다. 꿈에서 깨어나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왜 그런 꿈을 꿨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그때 준혁의 핸드폰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카톡 알림이었다. 그때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앞에 도사리고 있는 불행의 시작을. 카톡은 보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빠, 나 내일 못 봐. 대신 모레는 꼭 만나자. 그 여자는 언제 처리해?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야지. 나는 숨이 멎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실로 돌아갔다. 남편은 여전히 잘 자고 있었다. 나는 누울 수가 없었다. 그 여자, 철이, 이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모르는 척하면서 관찰하기 시작했다. 준혁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먼저 재산. 결혼할 때 공동 명의로 산 아파트가 언제부턴가 준혁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아파트 시세가 30억이 넘는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5억. 준혁이 투자한다며 맡아갔는데 확인해보니 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 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서재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창문을 잠갔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서류들이 책상에서 날렸다. 나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서류를 주우려 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내 이름이 보였다. 집어들었다.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였다.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나는 다른 서류들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파일에서 발견했다. 내 도장, 내 인감증명서, 그리고 내가 서명한 듯한 서류들. 하지만 나는 서명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내 사인을 따라 썼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창문이 저절로 열린 것, 바람이 분 것,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 서류가 내 눈앞에 떨어진 것. 우연일까? 아니면 또 며칠 후 또 다른 꿈을 꿨다. 아버지가 서재에 서 계셨다. 책상 위를 가리키셨다. 나는 다가갔다. 거기에는 서류가 있었다. 생명보험 증서였다. 아버지는 그것을 가리키시며 눈을 크게 뜨셨다. 확인하라는 듯이. 꿈에서 깨자마자 서재로 달려갔다. 생명보험 증서를 찾았다. 수익자는 남편 준혁 3억. 그리고 최근에 하나 더 들었던 게 생각났다. 그것도 찾아봤다. 5억. 수익자 역시 준혁. 합치면 8억. 바로 그날 오후였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보험회사였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 본인 확인 절차로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4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게 맞으신가요?
나는 당황했다. 4건? 나는 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4건이요? 저는 하나만 아는데요. 나머지 3개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상담원이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례로 온라인으로 가입하셨네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아니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점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억, 생명보험만.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30억이 넘었다.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5억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내가 죽으면 준혁이 받을 돈, 총 55억. 그리고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는 거다. 보험회사에서 오늘 전화한 것.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신 바로 다음 날. 우연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걸어야 할 것 같았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무작정 걷다 보니 낯선 골목에 들어섰다. 이 동네는 처음 왔다.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이끄는 것처럼. 골목 끝에 청로감이라는 간판이 있었다. 청로감 법사의 신당. 나는 원래 이런 곳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발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청로감 법사님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앉으세요. 아버님이 데려오셨네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보이시네요. 바로 뒤에 서 계세요. 걱정이 많으신 표정이에요.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법사가 계속 말했다. 키 큰 분이시죠? 안경 쓰셨고 목소리가 낮고 침착하신 분. 딸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1년 좀 넘으셨네요. 나는 눈물이 났다. 맞았다. 정확히 아버지였다. 법사는 눈을 감았다. 법사는 깊이 호흡하더니 낮고 침착하게 아버지처럼 말했다. 딸아, 연주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였다. 정말로 아버지셨다. 아빠, 아빠야. 우리 공주. 아빠가 너 지켜주려고 왔지. 내 딸 불쌍해서 어쩌나. 내 남편, 그 나쁜 놈 조심해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보험도 확인했어요. 20억이나, 게다가 아파트랑 유산까지.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산에 갈 거야. 설악산. 바위에서 너를 밀어 떨어뜨릴 거야. 아빠가 꿈에서 보여줬잖아. 맞았다. 그 꿈. 산속 절벽에서 아버지가 손을 저으시던 꿈. 그럼 어떻게 해요? 산에 안 가면 돼요? 아니, 가서 증거를 모아야 돼. 자백을 받아내. 무서워요, 아빠. 괜찮아. 아빠가 곁에 있을게. 위험한 순간에 막아줄게. 넌 그놈 말을 다 녹음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연주야. 산에서 절대 물 마시지 마. 그 놈이 주는 건 아무것도 먹지 마. 약 냄새가 난다. 알겠지? 응. 아빠, 알았어. 아빠가 너 해치는 놈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청로감 법사는 눈을 뜨며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님이 가셨어요. 딸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나는 신당을 나와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집에 돌아와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태연하게 말했다. 여보, 설악산 말고 일본 온천 갈까?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휴가가 짧아서 안 돼. 설악산이 딱 좋아.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우리 천천히 등산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좋지 않아? 천천히 등산하면서 그 단어를 강조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남편은 정말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반격이다. 은밀하게 먼저 변호사를 만났다. 위임장과 서류가 위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이제 상간녀가 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두 여자가 대화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사설 탐정 고용했거든. 민탐정 사무소 정말 잘하더라. 증거 다 잡았어. 여긴 명함 있어. 나는 귀를 기울였다. 민탐정사무소 조용히 검색을 해보고 준혁을 미행해달라고 의뢰했다.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사진과 함께 준혁이 20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1년 넘게 만난 것 같습니다. 여자는 28살, 회사 후배고요. 두 사람이 최근에 오피스텔 계약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설악산 근처 펜션도 예약했더군요. 둘이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죽으면 바로 그 여자와 그 오피스텔에서 살 생각이었구나.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마치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래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하라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씀은 없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지금도 여기 계신다.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시려고. 이제 결정적인 그날 설악산에 가기로 했다. 남편은 결정 잘했다며 너무 티나게 기뻐했다. 바로 예약을 시작했다. 그가 찾아본 코스는 울산바위였다. 외진 코스, 사고가 잦은 곳, 아빠가 말씀하셨듯이 나를 밀어서 떨어뜨릴 장소. 출발 전날 밤 나는 친구에게 모든 증거를 맡겼다. 탐정 보고서, 필적 감정 결과,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남편의 일정표. 내가 이날 저녁까지 연락 안 오면 이거 전부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내 변호사한테도. 아빠가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 하는 남편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참으며 설악산으로 출발했다. 설악산 첫날은 조용했다. 우리는 펜션의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다. 준혁은 친절했다. 너무 친절했다. 내일 죽일 사람에게 하는 마지막 친절처럼. 둘째 날 일정대로 일찍 일어나 울산바위 코스로 향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일부러 그 시간을 택했겠지. 나를 밀어버릴 계획으로. 1시간쯤 올라갔을까. 코스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한쪽은 바위 절벽, 한쪽은 깊은 계곡. 난간도 없는 구간이었다. 앞에도 뒤에도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긴장하고 있었다. 준혁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다. 여보, 물 마셔. 힘들지? 이거 이온 음료야. 에너지 보충해. 나는 물병을 받았다. 뚜껑이 열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 절대 물 마시지 마. 수면제 탈 거야. 나는 마시는 척하며 입술만 적셨다. 남편이 나에게 물을 더 마시라고 독촉했다. 눈빛이 이상했다. 초조해 보였다. 더 마셔. 탈수되면 위험해. 나는 이온 음료 달아서 별로야. 자기 거 생수 놔줘. 바꿔서 마시자. 남편의 물병을 빼앗고 내 물병을 건네주었다. 자기도 몸 많이 말랐지? 어서 마셔. 수면제에 탄 이온 음료 물병을 도로 건네자 준혁이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괜찮아. 아직 안 목말라. 나중에 마실게.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다.
내가 정신을 잃길 바랐던 거다.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고 비틀거리면 밀기 더 쉬웠을 테니까. 저기 봐. 독수리.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바위에 등을 붙였다. 준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안 봐? 진짜 독수리야. 저기.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날씨는 맑았는데 차가운 바람이 남편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준혁이 비틀거렸고 나는 바위를 꽉 붙잡았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사방을 감쌌다. 아버지가 남편 준혁의 앞을 막고 계신 것 같았다. 뭐야? 왜 이렇게 춥지? 갑자기. 남편이 몸을 떨었다.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주변이 차가워졌다. 그는 나를 향해 한 발 다가서려 했지만 마치 뭔가에 막힌 것처럼 멈칫거렸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막아내는 것 같았다.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보니 화면에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다. 내가 켠 게 아닌데 녹화 버튼이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누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다. 당신 지금 뭐 하려던 거야? 준혁이 나를 봤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독수리 보라고? 거짓말! 나 다 알아. 내 재산 빼돌린 거, 바람핀 것, 그 여자랑 오피스텔 계약한 거, 그리고 날 죽이려는 것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곧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눈치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알았어? 어차피 이미 늦었어. 여기서 당신 실족해서 떨어지면 끝이야. 아무도 의심 안 해. 등산 사고는 흔하니까. 준혁이 다가왔다. 하지만 아버지가 더 강하게 막았다. 준혁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는 계속 밀려고 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뭐야? 이게 뭐야? 왜 발이 안 떨어지지? 바로 그때 등산로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른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쪽으로 뛰어갔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등산객 3명이 올라왔다. 중년 부부와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내 녹화 중인 핸드폰과 떨고 있는 나를 보고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젊은 남자가 112에 신고했다. 남편은 뒤로 물러서며 부인했다. 아니야! 오해예요! 아내가 갑자기 넘어지려고 해서.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내 휴대폰에는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산악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다. 준혁은 조사를 받았다. 나는 하산해서 바로 경찰서에 갔다. 친구에게 연락해 맡겼던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위조 서류, 재산 빼돌림, 불륜, 그리고 살인 미수. 준혁은 구속되었다. 재판에서 그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녹화 영상에서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나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실수로 보이게 하려 했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에서 회수된 물병을 감정한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것이다. 판결은 10년, 살인, 미수, 사기, 위조. 그의 애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그녀가 오피스텔 계약을 알고 있었고 준혁의 계획을 들었다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재판이 끝난 날 나는 먼저 청록암을 찾았다. 법사님은 나를 보자마자 알아보셨다. 법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법사님은 손을 내저으셨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하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아빠가 모든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하나 증거를 찾게 해주시고 위험한 순간에 구해주시고 정말 아빠가 저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혼했고 재산을 되찾았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커피를 파는 곳. 가게 이름은 아버지의 선물이다. 손님들은 가끔 묻는다. 왜 그런 이름이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정말로. 어느 날 유난히 커피 향이 진하게 기분 좋은 향이 나는 날. 나는 웃는다. 아버지가 놀러 오신 거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더 이상 이승에 머물지 않도록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 청로감 법사님께 아버지 천도제를 부탁드렸다. 제단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과일과 떡, 제사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청로감 법사님이 경을 읽기 시작하자 향 냄새가 퍼졌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한참 후 법사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로. 우리 딸 연주야.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 이제 아빠 갈 시간이구나. 내가 편안해 보이니까 이제 아빠도 마음 놓고 갈 수 있어. 아빠, 가지 마세요. 저 아직 아빠 필요해요. 아니야. 넌 이제 잘할 수 있어. 강한 아이야. 이제 아빠 없이도 잘 살 거야.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다. 우리 딸 연주야. 우리 공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봐라. 진심을 봐라. 너를 정말 아끼는 사람을 선택해라. 네, 아빠. 그리고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필요할 때는 단호해져야 해. 내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해. 알았지?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저 위에서 항상 지켜볼게. 힘들 때 하늘 보면 아빠 생각해. 아빠가 있을 거야. 사랑해요, 아빠. 좋은 데 가세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연주. 우리 공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청로감 법사가 눈을 떴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가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극락왕생하실 겁니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슬픔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다. 천도제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너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햇살이 따뜻했다. 안녕. 아빠,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천도제를 올린 지 석 달이 지났다. 카페 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깔끔한 인상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는 메뉴판을 보다가 나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걸로. 목소리도 따뜻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아버지처럼.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일하는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가 카운터로 왔다. 커피 정말 맛있네요. 이 근처에서 일하는데 이런 카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가 물었다.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이름이 특별하네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카페가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버지셨나 봐요. 아,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 병원에서 일해요. 정신과 의사예요. 자주 올게요. 커피도 좋고 분위기도 좋네요.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다.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처럼.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따뜻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다. 첫 저녁 식사를 하던 날, 민준 씨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말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묻지 않았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이 중요하죠. 살아남았다는 것,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단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을 봤다. 아빠, 혹시 아빠가 보내주신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 나를 감쌌다. 민준 씨와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민준 씨도 이혼 경험이 있었으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 했다. 돈도 외모도 조건도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그게 전부예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민준 씨가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하얀 빛에 둘러싸여 계셨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딸아, 잘했어. 아빠가 오래 찾았어. 내게 맞는 사람. 널 진심으로 아낄 사람.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란다.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빛 속으로 사라지셨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베개가 젖어 있는 걸 보았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1년 후, 나는 민준 씨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하고 식장에는 아버지 사진을 놓았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사랑해요, 아빠. 행복할게요. 약속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좋은 인연, 진짜 사랑.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지요.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은 분명 존재합니다.